FM 100.7MHz 금요일 퇴근길을 함께하는 에코살롱입니다. 에코살롱은 문화 콘텐츠 속에 숨어있는 다양한 환경 이슈를 4인 4색의 시선으로 재밌게 풀어나가는 시간입니다. 마포구 서대문구 지역이 아니시라면 마포 FM 어플리케이션 CR을 검색해서 다운로드하시면 앱에서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서 에코살롱을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어요. 네, 비빔국수로 집 나간 입맛을 다시 찾은 오늘 진행을 맡고 있는 저는 김라마입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강을 맞아 종강을 외치고 있는 막학기 대학생 올리브입니다. 와, 네, 저는 약간 슬픈 시아버님의 장례식을 치르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한 벌동입니다. 아메리칸 원주민 격언에 꽂힌 함드릴입니다. 어떤 격언인가요? 저희 9월이잖아요, 이제. 9월이 이 원주민의 언어로 춤추는 달이래요. 9월이? 네, 9월이 춤추는 달, 뭐 풀이 마르는 달. 대박. 달을 이렇게 숫자가 아니라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제가 멋있는 격언이 하나 있는데 하나 말씀드려도 돼요? 네네. 이거에 블랙피트족의 크로프트라는 아메리칸 원주민이 말한 말이 하는데 삶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한밤중에 반짝이는 반딧불, 한겨울에 들소가 내쉬는 숨소리, 풀밭을 가로질러 지나가다 저녁 노을 속에 묻혀버리는 작은 그림자. 이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모든 것이 다 약간 좀 그 어떤 자연에 있는 것들과 같이 비유가 되네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게 딱 직관적으로 느껴져요.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너무 좋죠. 역시. 저번 주인가? 제가 저번 주에 그 인디언 격언으로 마무리했었는데 한 줄평으로. 맞아. 그쵸? 맞아요. 저는 처음에 그거 듣고 일본 말인가 했었는데. 아, 진짜요? 네. 그게 뭐였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네. 이세이 뭐 이런 거 아니었어요? 네, 약간 좀 그런 거. 궁금하신 분들은 지난 편을 다시 들어보시면 됩니다. 깨알 영어. 네.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번 주에 눈여겨볼 만한 환경 뉴스를 공유하는 시간 에코 뉴스 코너입니다. 여러분이 소개하시고 싶은 환경 뉴스 하나씩 소개해 주시겠어요? 네, 그러면 올리브가 먼저 하겠습니다. 일단 시베리아에서 50m의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 싱크홀이 지구 온난화로 발생했다는 점이 좀 핵심인데요. 영구 동토층이 이제 녹으면 온실가스인 메탄이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게 빠져나오면서 더 온난화가 가속된다는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좀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가져온 뉴스는요. 바로 오늘 새벽 태풍 마이삭이 동해안을 따라 북상하면서 부산시 기장군에 위치한 고리 핵발전소 내 모든 발전소가 잇따라 정지하는 그런 아찔한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태풍으로 인해 다수호기가 밀집되어 있는 핵발전소 부진의 모든 발전소가 셧다운 될 수 있다. 이런 위험을 바로 보여준 건데요. 정말 아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네, 라마쌤은 갖고 오신 소식 없으세요? 네, 제가 가져온 소식은 지난 시간에 제가 소개드렸었던 뉴스죠. 선박 자초로 인해 원유가 바다로 유입된 모리셔스 소식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이곳에서 돌고래 떼죽음이 관찰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리셔스에서 일본에게 360억의 배상금을 어업 지원비 명목으로 요구했다고 하는데 과연 이 360억이 이 환경적인 영향과 삶의 터전에서 어이없게 목숨을 잃은 수많은 해양 생물들의 목숨값이 계산되어 있는 것인지 조금 고민하게 되는 뉴스였습니다. 네, 마지막 뉴스는 제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지난 5월 조지 플로이드 사태에 이어서 8월에는 제이컵 블레이크 사건이 있었습니다. 비무장 상태에서 어린 새아이의 아버지가 총에 맞아서 중태가 있었던 사건인데요. 이어서 또 디잔 키즈라는 LA의 어떤 흑인 남성이 경찰에게 총을 맞아서 숨진 사건이 벌어지면서 미국 내 인종차별 항의 시위가 다시 고조되고 있고요. 2달여 남은 미 대선에서도 이 인종 간의 어떤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뉴스 공유 감사드립니다. 방금 함드릴 님이 공유해 주신 이
기사가 오늘과 다음 주 동안 저희가 다루게 될 컨텐츠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지금까지 에코 뉴스 코너였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다음 코너인 슬기로운 덕질 생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의 에코 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슬기로운 덕질 생활로 들어가서 오늘의 메인 콘텐츠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에코 살롱에서는 보다 깊은 이야기를 나누기 위해 스포일러를 하고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 2주에 걸쳐 저희가 얘기 나눠볼 콘텐츠는 바로 헬프입니다. HELP. Help. 영어 좋아하시는 분들. Please help me. 네, 1960년대 미국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 헬프는 지역 신문사에 취직한 엠마 스톤이죠. 스키터가 가정부의 인생을 책으로 담으며 그들의 삶과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는 내용을 담은 내용입니다. 노예제도는 폐지되었지만 여전히 가정부들은 소유물처럼 인식되어 대를 넘으며 물려주듯 일자리를 옮기고 있고 유색인종은 비위생적이고 질병이 있다며 흑인을 위한 별도의 화장실을 만드는 일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 킹의 연설이 TV를 통해 방송되며 전국에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죠. 그러던 와중에 고향에 돌아온 스키터는 변화하는 세상에도 불구하고 흑인들을 멸시하는 분위기에 환멸을 느끼고 그들의 이야기를 책으로 싣기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내본 적 없고 의견을 내는 것만으로도 돌을 맞는 시대적 상황에서 가정부들은 각각 결정적 사건을 겪으며 익명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네, 헬프는 2011년도에 개봉한 테이트 타일러 감독의 영화이고요. 눈에 띄는 점이 수상 영화제에서 수상 경력이 되게 많아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걸 보면 2012년도 84회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 같은 해 65회 영국 아카데미 시상, 69회 골든글러브 시상식에서 미니 잭슨 역을 맡은 옥타비아 스펜서가 여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그 외에도 최우수 작품상, 에이블린 역의 비올라 데이비스와 셀리아 푸스 역의 제시카 차스테인도 후보에 오르기도 했죠. 전체적으로 어떠셨는지, 그리고 한 분 이상 보신 분들은 어떤 점이 다르게 다가왔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너무 좋았어요, 진짜. 오. 일단 라마님이 추천해주신 영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맨날 보긴 해야지 하면서 콘텐츠에 이게 넣어놓기만 했는데 드디어 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냥 좀 뭐랄까요. 제가 몰랐던 1920년대 미국의 상황? 그리고 헤어스타일? 그리고 억양?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되게 당연한 게 아니었구나? 받아왔던 어떤 지금 대우 같은 거? 그래서 맞아. 우리가 많이 쌓아왔다는 거를 많이 깨달았어가지고 요즘 시대에 특히나 봐야 할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좋았어요. 벌똥님은 좀 어떠셨어요? 저는 좀 역사성을 띠고 문제의식을 다룬 그런 스토리들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특히 이 미국의 시대적 상황을 표현하기도 했고, 또 특히 이 여자들의 문제에 대해서 좀 포커스를 한 영화라 더 관심을 가지고 봤습니다. 그리고 또 중간에 좀 이따도 제가 좀 말씀드릴 텐데, 가정부 미니의 그 복수극 있잖아요. 네, 이 복수극의 내용은 좀 이따가 좀 말씀드릴게요. 그걸 너무 유머스럽게 표현을 해갖고 보는 내내 막 시원한 그런 기분도 들었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물론 이제 많이 개선되기도 했는데 우리가 아까 에코 뉴스에서도 다뤘다시피 여전히 미국에서 그 인종차별 문제가 계속 대두되고 있고 또 여성의 문제도 지금 계속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참 세상이 더디 바뀌는구나 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기도 했습니다. 아까 유머스럽게 표현해서 좋았다고 하셨는데 이게 되게 무거운 주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유머로 풀어내신 어떤 센스와 어떤 여유? 약간 이런 게 좀 좋았던 것 같아요. 좀 반드시 무거운 주제라고 그걸 또 무겁게 표현할 필요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게 좋았고, 개인적으로 저는 콘스탄트와 관련된 에피소드가 좀 마음에 남았어요. 제가 약간 할머니들한테 되게 약한 것 같아요. 아, 콘스탄틴? 네. 저도. 아, 이름이 콘스탄트가 아니라 탄틴이었나요? 저는 콘스탄틴이라고. 네, 그 약간 집으로 아세요? 영화 집으로? 거기에 유승우 나왔다. 네, 맞아요. 그런 뭔가 할머니 품에 안기고 싶은 그런 캐릭터여서 그 콘스탄틴이 제일 좋았는데 그 너무 슬프게 집에서 쫓겨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좀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를 좀 잘 만든 것 같기도 해요. 되게 시작부터 콘스탄틴이 사라지고 스키터가 계속 영화 끝까지 콘스탄틴이 어떻게 되겠어?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 끝 개운한 결말이 안 나오니까 도대체 콘스탄틴은 어떻게 된 것이냐. 그래서 그게 너무 궁금해가지고 영화를 중간에 못 끊게끔 하는 능력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영화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엔딩 장면도 되게 마음에 들었는데 엔딩 장면이 되게 뭐라 해야 되지? 현실적이라 해야 되나? 그 스키터는 되게 출판사로서 좋은 스카우트를 받고 승승장구하지만 반면 에이블리는 10분 만에 가정부에서 쫓겨나고 은퇴를 영원히 선언하잖아요. 그래서 그 울면서 걸어가는 마지막 장면이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이렇게 되는 그런 장면이 조금 마음이 아팠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마지막 장면이 에이블린에게 새로운 인생의 시작점처럼 느껴져서, 그리고 유난히 그 장면이 롱테이크잖아요. 맞아요. 에이블린이 작은 점이 돼서 사라질 때까지 그 끝까지 보여주는데 뭔가 지금의 한 인생의 한 장을 마무리 짓는 느낌처럼 다가왔었던 것 같아요. 역시 엔딩 크레딧 요정답게 엔딩을 아주 중요하게 보죠. 맞아요. 저도 이번에 라마쌤이 하도 엔딩 요정이어서 저도 엔딩 끝까지 봤는데 역시 이렇게 다른 해석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는 그 두 번째 봤거든요. 저도 이제 여러 군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즐겨찾기에 찜은 해두었는데 사실 이렇게 안 끌리다가 보기 시작했는데 기승전결이 너무 명확하기도 하고 그 유머 코드도 담겨 있기도 하고 해서 되게 잘 봤어요. 근데 두 번째로 보니까 후덜덜한 그 각 배우들의 연기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그 첫 번째 봤을 때 완벽하게 몰입돼서 볼 수 있었던 이유도 흠잡을 데 없는 그 모든 사람들이 너무 완벽하게 연기를 잘하잖아요. 그 덕이 아니었나. 그래서 지금 다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왜 그렇게 이제 영화제에서 노미네이트가 많이 됐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혹시 뭐 좋아하는 장면 같은 거 있으셨어요, 다들? 혹시 벌똥님이 좋아하는 장면, 마음에 드는 장면 있으셨어요? 뭐 뭐든 다 장면이 되게 좋았는데, 저는 또 장면도 장면이지만 좀 대사에 인상 깊은 게 있었어요. 그 초반에, 굉장히 영화 초반에 시작이 되는 건데, 이제 스키터가 그 에이블린에게 물어보잖아요. 당신이 메이드, 그러니까 가정부가 되리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그 에이블린의 대답이 이랬어요. 네, 엄마는 하녀였고, 저희 할머니는 노예였으니까요. 이걸 탁 듣는데 마음이 너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다른 선택지를 뭐 들어보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여건에서 도대체 사람들은 어떤 그런 다양한 상상을 할 수 있을까? 똑같은 상상밖에 할 수 없다라는 거죠.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인상 깊었고, 또 하나는 좀 되게 영화를 내내 보면서 좀 그 거기에 나오는, 그러니까 집주인들, 백인들에 대해서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거는 뭐 인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 자신을 위해서도 뭐냐면은 그 위생법을 되게 강조하면서 흑인들과는 화장실도 쓰지 않고 뭐 여러 가지로 계속 분리를 하려고 하는데, 너무 희한한 거는 자기 자신한테 제일 소중한 게 그 아이들이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완전 전적으로 맡겨버리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음식을 너무 맛있게 먹는다라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들이 인간적으로 뭘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렇게 불신의 관계인데 어떻게 그 모든 살림살이는 다 맡길 수 있을까? 되게 좀 아이러니한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진짜 맞아요. 맞아요. 그 백인들도 결국에는 그분들의 손에서 컸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네. 그래서 그런 대사 기억나세요 혹시? 지금 얘기하시게 생각나는 게 이렇게 애지중지하게 막 정성을 들여 키우는데 어른이 되면 그 부모처럼 된다. 맞아요. 그것도 되게 섬뜩했어요. 그 대사 있었어요. 그렇죠.
올리브님은 또 어떤 게 인상 깊으셨어요? 저는 정말 제가 제시카 차스테인을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서 네. 진짜 연기 폭이 되게 다양하더라고요. 진짜 좋아요. 제가 그 위스 슬로운이라는 영화 보고 제시카 차스테인의 그 카리스마에 엄청 빠져가지고 근데 여기서는 완전 백치미 있는 여성으로 나오잖아요. 맞아. 막 순수하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는 막 이러거든요. 그래가지고 되게 달라서 너무 매력적인 거예요. 팔색조. 네. 연기를 너무 잘하는데 근데 거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그 가정부 미니가 이제 다쳐가지고 남편이 때렸잖아요. 그래서 가정폭력을 받고 지금 온 그 미니를 이렇게 치료해주는 직접 상처를 보듬어주고 이렇게 치료해주는 그 어떤 연대감이 좀 느껴졌다 할까요? 그래서 보면서 아 그래 이거지 맞아. 이게 진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서로를 생각하는 거지라고 생각해서 그 장면이 좀 기억에 많이 남았어요. 그 화장실 장면도 되게 충격적이지 않았어요? 네. 그 올리브님은 어떻게 느꼈어요? 그 화장실 장면에? 그러니까 제시카 차스테인이 아, 난 괜찮아요. 오늘 가요 했는데 미니가 뭔가 쎄함을 느끼고 들어왔더니 제시카 차스테인이 이렇게 피를 흘린 걸 막 급하게 닦고 있었던 거였죠. 제가 보기엔 이제 아이를 유산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장면을 보면서 미니가 아무렇지 않게 다가와서 이렇게 같이 닦아주고 이렇게 약간 좀 말없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좀 감싸주고 침대에 눕혀주고 근데 그런 것들이 저한테는 그냥 아무 말 없이 따뜻한 무관심? 이렇게 다가왔었고 그래서 좋았어요. 그것도. 네. 그리고 또 그 힐리가 이 흑인이랑 같은 화장실 쓰는 거를 되게 불쾌해하는 장면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힐리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이 영화의 최종 보스처럼 막 인종 차별을 하는 그런 캐릭터가 나와요. 배우가 되게 매력적인데 악역 연기를 너무 잘해서 보는 내내 이게 주먹을 불끈 쥐게 하는 그런 연기를 선보였는데 그 힐리라는 캐릭터가 그 흑인이 자신의 집 안에 있는 화장실 쓰는 걸 되게 불쾌해서 나중에 미니가 화장실이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쫓겨내잖아요. 나중에 밖에다가 화장실을 만들고 그걸 위생법으로 발휘하는 그런 또 장면도 있는데 그것도 되게 너무 약간 모멸감이 느껴지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 모멸감을 주는 대화들을 아무렇지 않게 눈앞에서 하잖아요. 뭐 없어진 거 없니? 뭐 같이 화장실 쓰지 마라고 하는 얘기들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앞에 없는 것처럼 하는 것도 되게 진짜 어떻게 이 사람들을 대하는가를 느낄 수 있었고 저는 기억나는 이제 대화 중에 말 중에 하나가 힐리 말고 아 맞아. 힐리 친구 그쵸. 그 친구. 힐리 부하. 힐리 부하. 이름도 기억 안 나네. 진짜 너무 존재감 힐리 없었어요. 엄청 뒤에서 이제 떠받들어주는 친구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에이블린? 마이 에이블린이라고 묻는 장면이 있어요. 이 말은 그냥 소유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소유물인 에이블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도 너무 좀 기억에 남더라고요. 아, 그분 이름이 엘리자베스라고 합니다. 엘리자베스. 진짜요? 나 왜 몰랐지? 이름이 거의 불리지 않았나 봐. 들어도 모르겠어. 그 사람이라고? 근데 제가 몰랐던 게 이때 당시에 영화를 보면서 깨달았던 게 이때 당시에 마틴 루터 킹의 어떤 흑인 민권 운동이 시작됐다고 하면서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영화에서 이렇게 잘 표현된 인종차별과 관련된 장면들이 나오는데 중간중간에 TV를 통해서 혹은 배우들의 대사 안에서 1960년대 그 상황을 엿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틈새 지식으로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드리자면 1808년도에 미국에서 노예 수입이 금지가 되고 1863년에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을 하면서 흑인은 투표권, 교육, 인권과 관련된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변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1870년대 후반부터 남부의 기득권층을 중심으로 짐 크로우법이라고 하죠. 흑백 분리 정책이 통과되면서 영화에서 봤던 것처럼 버스나 아니면은 가게에서 흑인과 백인은 따로 앉게 됩니다. 그러던 중 이 상황이 187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까지 이어져요. 1955년 겨울에 로자 파크스라고 하는 매우 유명하죠. 이 여성 승객이 백인 승객 자리에 앉았다가 체포를 당하면서 몽고메리 버스 보이콧, 즉 버스 승차 거부 운동으로 이제 번져 나가게 됩니다.
이 1년 동안 싸움이 있으면서 이 중심에는 마틴 루터 킹 목사가 계셨죠. 결국에는 이게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게 되고 흑인 민권 운동이 촉발되면서 1964년에는 연방민권법이 제정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다시 투표권이 제정되면서 짐 크로우법은 폐지되게 되죠. 그래서 정말 1955년이니까 1960년대 완전 중간인 거예요. 근데 참 놀라운 게 이 1964년이면 생각보다 지금이랑 그렇게 멀지 않은 시대잖아요. 그렇죠. 저희 부모님 세대 정도? 그러니까요. 그때까지 흑백 분리 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진짜 너무 맞아. 충격이고 맞아. 현재도 뭐 조지 플로이드 같은 사건들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뭐 많이 변화하긴 했지만 흑인 인권 운동 같은 것이 아직도 많이 잔재가 남아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도 그 블랙 리브스 매터 운동이 뜨거웠잖아요. 근데 맞아. 댓글을 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정작 동양이 차별한다. 거들지 마라. 라는 댓글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너무 삭막하다는 생각이 일단 들었고 사실 인권이라는 거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이 1960년대 흑인 민권 운동이 그 아시아인 차별 정책을 완화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쟤는 쟤 낫나 뭐 이런 태도에서는 이제 제가 곧 나라는 태도로 약간 사회 문화적인 구조가 바뀌어야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피부색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모든 인종에 대한 이야기라는 거를 조금 사람들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2020년에 세계를 뒤흔든 몇 가지 사건이 있었죠. 바로 코로나19와 조지 플루이드. 네, 방금 올리브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랙 리브스 매터를 슬로건으로 하는 시위와 항진이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는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영화 속의 그 시대와 지금과 어떤 것이 바뀌고 어떤 것이 그대로라고 생각하세요? 이게 조지 플로이드 사건을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좀 간단하게 얘기하자면 2020년 5월 25일 미국 미네소타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너무 발음이 미니애폴리스 시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비무장 상태였던 흑인 용의자 조지 플로이드를 8분 46초 동안 무릎으로 목을 눌러서 질식사를 시킨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을 영상으로 담겨서 SNS를 통해 퍼져나가고 그래서 미국과 세계 곳곳에서 이걸 보고 대규모 시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시고 어떤 느낌이 드셨나요? 이게 단순 잠깐 진압을 위해서가 아니라 8분 46초 동안 누르고 있었다는 건 이건 살인이잖아요. 이거는 사고라고 볼 수가 없고 살인인데 그 이후에 냈던 경찰의 어떤 입장 같은 것이 저를 되게 분노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SNS가 이 조지 플로이드 사건에 알리는 데 좀 큰 역할을 하지 않았었나요? 네, 맞아요. 지금 인별그램에서 블랙 리브스 매터를 검색하면 해시태그가 몇 개인 줄 아세요? 퀴즈. 1억. 1억? 5천? 1억은 좀 제가 처음부터 너무 세게. 올리브가 좀 통이 큰 편입니다. 통 큰 올리브. 5천. 빅 올리브. 네. 5천만? 5천만? 빅 올리브. 잠깐만 이 숫자가 2,440만 건의 해시태그가 검색이 되고 사실 이게 방금 소개해 주셨던 것처럼 올해 5월에 있었던 일이잖아요. 3달이 지나지 않은 3-4달 정도 되지 않은 기간 동안에 이만큼의 해시태그가 생겼다는 걸 보면 사실 그 1960년대와 지금이 가장 큰 다른 점은 그 소셜 네트워크의 힘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미국 내에서만 문제가 이제 생기고 끝나는 게 아닌 이 문제에 공감하는 전 지구에 계신 모든 분들이 같이 공감하고 이 소셜 네트워크를 통해서 의견을 표현하는 게 좀 다른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막 영화 장면이 생각이 났던 게 그때 당시에는 SNS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러다가 정말 어떤 결정적인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에이블린의 집에 모이게 되는 그런 장면을 보면서 이때 당시에 SNS가 없었더라도 사람들은 여전히 용기만 있으면 그 용기에 그 발화점만 있으면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맞아요. 용기를 내주는 에이블린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네. 우리나라도 예전에 보면 3.1 운동
네, 맞아요. 전 국민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나온 게 소셜 네트워크 없어도 사실은 가능하긴 했었던 걸 보면 와, 그걸 보면서 많이 느껴요. 아, 이게 당연한 게 아니구나. 그 음. 사람들 그 시대 때도 이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고 운동을 했는데 우리는 더더욱 이 SNS를 통해서라도 더 열심히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던 것 같아요. 아니 전 또 한편으로 얼마 전에 또 어떤 기사를 읽었거든요. 그래서 좀 안타까운 기사였는데 지금 이렇게 뭐 세계 전 시민들이 안타까움과 분노를 자아내면서 뭐 해시태그 운동도 하고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게 근데 굉장히 지금 영향력을 미치는 게 당장 이제 곧 있으면은 대선이 있잖아요. 미국 대선. 근데 미국 대선은 사실 미국에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전 세계에 영향력을 미치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게 지금 뭐냐면은 이제 트럼프가 질 것이다. 이 상황에서 이제 코로나19도 맞았는데 대처를 제대로 못했죠. 이제 블랙 리브스 매럴이 오면서 뭐 거기에 대해서 진정성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뭐 경찰을 투입해 갖고 다 진압을 하려고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야 이제 트럼프 안 된다라고 이제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는데 최근에 트럼프가 또 이 능력이 있잖아요. 이 상황을 역으로 이용하려고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오히려 자기가 지금 약점으로 잡힌 그 반대 세력을 더 선동을 한다고 그래요. 국가 백의 대치에 대한 이걸로 통해서 부동층에게 안정감을 선사해 주려는. 그러면은 이제 정권이 좀 시대가 불안정하고 하면은 뭐 특별히 정치에 관심이 없거나 이런 사람들은 안정을 위해서 기존 정권에 투표를 하게 돼 있다라는 맞아요. 거예요. 안정감.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대선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예측 불가능하다고 한다라는 거예요. 안 돼. 네, 그리고 너무 지금 트럼프 어게인 정말 상상하지도 못한. 근데 우리가 그 초선 때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예견하지 않았었어요. 그러니까 네. 설마. 그런데 사실 좀 아까 미디어 얘기도 하셨지만 대중이 해시태그 운동을 하지만 더 무서운 거는 그 뒤에서 큰 판을 짜는 또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쵸. 조직적으로요. 진짜. 그래서 킹메이커. 뭐 그런 건데 어떤 제가 그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그런 약간 조작되고 그런 활동, 그 SNS 활동을 통해서 트럼프가 됐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약간 무서운 마음이 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한국에서도 보면은 선거 전에 요즘에는 소셜을 통한 이미지 메이킹이나 흐름 만들기에 엄청 신경 쓰잖아요. 그래서 정말 비슷한 흐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지금까지 조지 플로이드 사건과 헬프에 표현된 이 1960년대 상황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잠시 쉬었다가 슬기로운 덕질 생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네, 앞서 영화의 무대인 미국에서의 인종차별에 대해 이야기를 좀 해보았어요.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주변에 내가 겪었던 혹은 한국인이 행하고 있는 인종차별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공유해 주실 만한 게 있을까요? 예전에 그런 말이 많았잖아요. 한국인은 백인에게는 되게 쭈뼛쭈뼛 약간 의기소침해하면서 흑인은 좀 무서워하고 동남아시아 사람들은 하대한다는 말이 있었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역사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서양에 대한 좀 우월 의식이 옛날부터 되게 녹아들었던 것 같아요.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미국인들이 얼굴 허연 사람들이 침략을 했고 그래서 일제시대 때도 막 서양 문명이 좋다. 이것이 그렇게 뭐 부의 상징이라고 하더라 이러면서 그런 소리를 듣다 보니까 그런 사상이 지금까지 남아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상의 잔재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왔던 게 어느 정도 있었고 그리고 또 저희 약자를 좀 조롱하는 문화? 이게 조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조롱하는 문화라는 게 이게 개그로 승화시키는 문화. 흑인 분장을 하고 뭐 배우가 막 멍청한 행동을 한다던가 블랙페이스 이런 것도 그런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거 보면은 많이 있었고 또 그 뚱뚱하고 못생긴 여자에 대한 희화화 이런 거 진짜 넘쳐나잖아요. 지금도 요새도 하는 것 같은데 맞아요. 이런 시대착오적인 개그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막 얘기하면 너 왜 이렇게 예민해 웃기자고 하는 건데 약간 하나도 안 웃긴데 맞아. 그런 말 하는 사람 때려주고 싶어. 좀 약간 욕하려다가 약간 방송이어서 안 했는데 이게 좀 경제 규모에 대한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부자고 돈이 많은 나라에 대한 어떤 선망, 우리보다 좀 평균 그 GDP라고 그러나요? 그게 좀 낮거나 하면은 못 사는 나라?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무시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 혹시 이거와 관련해서 볼똥님이 좀 하고 싶은 말씀을 써놓으셨던 것 같은데. 근데 지금 이 시대가 자본주의가 정착되고 이제 전 세계에 사실은 뭐 심지어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는 나라들까지도 자본주의 시장 경제가 의 체제 안에서 지금 모든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경제가 사실 뭐 정치라든지 종교라든지 어떤 사상보다 가장 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이제 인종차별 이런 말이 아니라 GDP 차별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새로운 단어가 나왔다고 해요. 그 정도로 사실 이 자본주의로 인한 여러 차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사실은 그 한국이란 나라는 다민 예를 들어 미국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유럽에 비해서 다민족 국가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또 이제 대부분의 그 뭐 동남아시아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그 서울이나 이런 데 있지 않고 근교나 시골에서 이제 노동자로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사는 지역에 조금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계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주말마다 이제 약간 그 서울에 이렇게 놀러 가실 때 그 중간 지점에서 이제 버스에서 만나는 경우가 제가 종종 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약간 제가 경악하는 지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버스 기사분들이 여러분들한테 혹시 뭐 나이가 어리다고 아니면 여성이라고 반말한 적 들으신 적 있으세요? 버스 기사분들한테? 좀 많아요. 아 진짜요? 저도 좀 있죠. 아 진짜요? 네. 저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히 뭐 그러니까 택시가 아니라 버스 기사분들한테 특별히 뭐 말이 오갈 일도 없었고 다 이제 왜냐면 뒤에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들을 일이 저는 맞아요. 진짜 없었는데 거의 제가 들은 것 중에 한 80-90% 이상은 그 동남아시아 분들이 이제 익숙하지가 않잖아요. 아무래도 되게 반말로 근데 그 반말에도 그 정말 그 멸시화하는 그 뉘앙스를 가득 품은 채 얘기를 해요. 반말로. 아 그거 거기다 넣으면 어떡해. 뭐 동전을 뭐 똑바로 넣어야지. 뭐 어디가? 막 이런 식으로. 똑바로 저기 가서 앉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걸 전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그때마다 좀 이렇게 당차게 미니처럼 눈을 부라리면서 미니 눈동자 생각났어. 그렇게 좀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참 또 성향상 또 그런 성향이 못 돼갖고 뒤돌아갖고 굉장히 되게 분노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반면에 지금 상황은 그 1960년대랑 뭐 얼마나 다를까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해요. 왜냐면 그 제가 책을 읽은 것 중에 그 한승태 작가님의 고기로 태어나서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 책에서 보면 노동자들이 주말에 일도 쉬지도 못하고 정말 노예 이상으로 일을 하고 있거든요.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그래도 여기에 나오는 그 가정부들은 주말에 자기 집으로 가서 또 자기 살림을 하고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참 갈 길이 멀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기사를 읽었는데 그 기사의 내용이 이런 내용이었어요. 약간 4차 산업혁명이 도래하면서 우리는 정말 편안한 삶을 살게 됐다. 편히 살게 됐는데 그 동시에 노동자들의 삶도 굉장히 힘들어졌다. 그 관련된 일을 하는 택배기사라든지 아니면 그 상하차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이런 쪽에서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거를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우리가 받고 있는 편의들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말고 한 번쯤 그 뒤에 있는 것들까지 생각해 봐야 하지 않나. 뭐 이런 기사를 보면서 볼떡님이 말씀해 주시다가 그런 게 생각이 났네요. 네. 빛이 강할수록 그림자가 강하다고 해요. 그래서 저희의 문명과 경제가 발전해 나갈수록 그 그림자가 굉장히 짙어지고 있지 않나 맞아요. 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더 알리고 다루는 이야기들이나 매체들이 진짜 많아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드네요. 근데 또 지금 드는 생각이 지금 그 올리브님이 얘기해 주셨잖아요. 근데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 저희도 어떻게 보면 기득권인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런 컨텐츠를 다루고 언어를 갖고 글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실제로 그런
현장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자기의 목소리를 낼 마이크를 갖고 있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소리들이 계속 이렇게 회자가 되고 있지 않아서 좀 이렇게 마이크를 가지고 뭐 글을 쓴다거나 발언권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맞아. 나에 집중된 자아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소외된 분들의 이야기를 자꾸 발굴해서 여기 스키터가 그 에이블린과 맞아. 가정부들을 그렇게 인터뷰해서 책을 낸 것처럼 그런 역할을 많이 좀 하면 맞아요, 좋을 것 맞아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에도 근무하고 계시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매우 많은데 사실 그들의 인권과 권리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보면서 좀 반성을 많이 하게 됐고 관심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가버나움 하면서 저희 다짐했잖아요. 관심 가지기로. 다짐. 첫 단계 관심 가지기.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관심 가지려고 하고 있고 안타깝지만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 하고 분위기를 바꿔서 이 헬프라는 영화에서는 인종차별 외에도 영화를 통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아서 좋았어요. 1960년대에 미국의 여성과 직업, 그리고 결혼 혹은 가족 형성, 빼놓을 수 없는 의상들, 그리고 인테리어나 음식 문화, 그리고 힐리의 따돌림 여러 가지 좀 이야기해볼 수 있는 거리가 많은데 혹시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저는 진짜 싫었던 캐릭터가 있어요. 힐리 괜찮아. 뭐 힐리 진짜? 아니야 힐리 괜찮지 않다기보다 나 힐리보다 더 싫은 사람이 있었어요. 스튜어트였어요. 누구였죠? 그러니까 스튜어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 영화가 뭔가 여성들 말고 그 밖에 있는 남성들에게는 왜 문제를 던져주지 않는 거지라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대놓고 이렇게 차별하는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그 넘어서 남성들도 하고 있을 텐데 남성들은 단지 돈을 뭐 근교로 나가서 돈을 벌고 있었으니까 문제에서 두각이 나타나지 않은 거라고 생각해서 저는 힐리보다 스튜어트가 더 싫었어요. 스튜어트는 이거를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상태에서 그 스키터를 좀 경멸하는 느낌도 있었잖아요. 여성으로서. 여성이라면 결혼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나를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면서 굉장히 똥차 같은 면모를 보이는데 너무 싫더라고요. 네, 저는 스튜어트가 생각이 나가지고 뭐 결혼만이 여성의 어떤 성공적인 마무리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정짓는 그런 사회적인 그런 문제가 좀 싫었던 것 같아요. 스튜어트에 대해서 마무리 좀 하자면 처음에 조금 둘이 아웅다웅 하다가 결국 사귀잖아요. 네. 그래서 좀 약간 느낌이 쎄했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스키터 그러지 마 이러는데 마지막에 결국 대차게 싸우고 헤어졌던 게 기억나요. 맞아. 저는 또 옷이 기억에 남는데요. 그 보면은 대부분이 기성복이 아닌 집에서 만든 맞춤형 옷을 입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뭐 파티한다 그러면은 쟤는 저 옷을 3일 동안 집에서 만들었잖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기 체형과 취향에 맞는 옷을 이렇게 다 입고 있는 게 너무 보기 좋더라고요. 지금처럼 대량 생산되는 패스트 패션 그리고 각자 유행을 따라 그냥 한 번 입고 버리는 옷이 많이 있는데 그거와 되게 대비되는 모습이더라고요. 저는 살짝 좀 다르게 봤는데 이게 이 당시에 1960년대를 다룬 또 다른 영화가 있거든요. 헤어스프레이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1962년 볼티모어를 배경으로 한 영화인데 이게 그 머리라던가 의상들이 그때 유행에 너무 점철돼 있어가지고 이 머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스프레이를 엄청 뿌려요. 네. 그래서 왜 동그란 머리 아시죠? 그 영화에서 나온 헬프에서 나오는 헬프에서도 힐리라든지 뭐 스키터를 빼고 모든 여성들이 이렇게 동그랗고 밑에 이렇게 뻗쳐 있는 그런 머리 스타일이 다 스프레이로 범벅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뭔가 그런 일관된 헤어스타일과 일관된 의상 어떤 것이 되게 이쁘다고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걸 보면서 그때 유행이 참 많은 것들을 평가했구나. 왜냐면 여성들이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실리아가 되게 전형적인 금발 미인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마릴린 먼로 같은 되게 금발에 좀 하류층 출신의 좀 섹시하지만 약간 백치미가 있는 그 미인. 그런데 그 미인에 대한 전형적인 뭔가 편견도 약간 비끄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미인은 백치미다. 뭐 이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상류층 사회가 나오는데 되게 위선적이잖아요. 막 아프리카 자선모금 활동한다고 하면서 정작 집에 가서는 엄청 인종차별하고 그런 어떤 상류층의 어떤 이중잣대에 비해서
실리아는 되게 순수하고 사람에 대한 편견도 없고 되게 현명한 면도 많은 그런 맞아요. 사람이잖아요, 사실. 그런 전형적인 어떤 편견과 이미지? 그런 금발 여성에 대한 약간 그런 것도 살짝 비꼬려고 했던 것 같기도 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았어. 여러 면에서 그 캐릭터도 오지. 저는 또 그 뭐 스키터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엄마가 되게 조바심을 내잖아요. 애를 결혼을 이제 왜 안 하냐. 여기도 뭐 대사도 있었지만 남자들이 너 죽어가고 있다. 막 이런 대사도 있었고 아까 얘기했던 그 실리아 그 미인으로 나왔던 그 실리아도 계속 유산을 하면서 이제 애를 못 가지면 어떻게 그런 두려움들을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치 그 출산이 뭐 여성이 태어난 존재라도 되는 맞아요. 듯 존재 이유라도 되는 듯 계속 표현되는 게 있는데 근데 또 저는 한국이 또 실정을 바라보면 아 이게 뭐 얼마나 바뀌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특히 맞아요. 제가 좀 화나는 지점이 있는데 뉴스를 볼 때마다 뭐 저출산 국가 뭐 1위 맞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뉴스가 되잖아요. 그리고 뭐 지도를 만들었다고 뭐 이런 얘기도 들었어요. 저출산 지도요? 맞아요. 예, 맞아요. 뭐 그런 거. 그래서 그리고 가임기 여성이 뭐 20대부터 몇 세까지 뭐 이런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조장을 하고 하면서 여성은 애를 낳아야 돼. 어떤 정책이나 사회적 분위기는 전혀 마련해 놓지도 않은 채 무작정 여성에게 그 출산을 강요하는 그런 제가- 문화가 여전히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좀 마음이 아프네요. 나의 자궁은 공공재가 아니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없겨요. 그 저출산 대응 예산으로 몇백 조를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출산을 대응하겠다고 내건 그 예산이 몇백 조라고 하더라고요. 그 미디어 뉴스에서 봤는데 그게 좀 웃겼습니다. 저는 조금 그 자꾸 인간을 어떤 그 생산의 도구로 네. 지금 노동의 어떤 도구로 보기 때문에 인구를 계속 늘려야 된다고 인구는 생각하잖아요. 약간 국력이다. 약간 이러면서. 그쵸. 근데 지금 사실 이 기후위기와 밀접하게 인구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지구는 지금 병을 앓고 있잖아요. 언제까지 어느 그 숫자까지 이걸 늘려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참 지금 있는 이 혈연 중심주의에서 벗어나서 우리 뭐 난민이라든지 아니면 뭐 이렇게 뭐 입양이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가 그 돌보고 해야 될 존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걸 좀 출산으로만 인구 문제를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한국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종차별과 인종차별 외에 재밌게 영화에서 잘 다루어 주었던 주제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보았어요. 슬기로운 덕질 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고 에코 서머리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100.7MHz 마포 FM 에코 살롱을 듣고 계십니다. 이제 오늘의 마지막 코너 에코 서머리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다들 가장 힘주는 코너죠. 모든 게 담겨 있어. 영혼을 갈아 넣는. 다 못 들으시면은 에코 서머리만 들으셔도 되는 거예요. 안 돼. 그건 안 돼요. 네. 먼저 올리브님 가실까요? 네. 올리브의 한 줄평은 이제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연설문 중 일부를 인용하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몸을 위해서는 새끼 식사를, 정신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를, 영혼을 위해서는 존엄성과 평등, 자유를 보장받을 날이 올 것임을 믿는다입니다. 네. 네, 믿습니다. 저는 그 에이블린이 그 자기네 주인집 아기를 정성을 들이면서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 돌보잖아요. 근데 이제 하는 그 얘기 약간 성대모사 해도 되나요? 최초로. 그래서 You is kind, you is smart, you is important. 이렇게 얘기를 억양이 하는데 비슷하다. 그 얘기를 때 너무 제가 위안을 받았고 지금 코로나19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힘든데 좀 같은 말을 해주고 싶고 저 스스로에게도 해주고 싶었던 그런 대사였습니다. 네, 저는 제가 좋아하는 영화인 브래드 위너에서 나오는 대사인데요. 꽃을 피우는 것은 천둥이 아니라 비다. 그래서 앞으로의 우리의 세계가 서로에 대한 증오가 아니라 대화와 사랑으로 이어지는 길이기를 바라면서 한 줄평 마무리할게요. 네, 김라마의 한 줄평은
힐리는 용감했고 에이블린과 미니 그리고 스키터에게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좀 추가를 하자면 용기와 용감은 다르다고 해요. 그래서 용감은 두려움 없이 아프거나 힘들거나 위험한 것을 마주할 능력인 반면 용기는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주할 능력이고 그 선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목사님이 용기는 단순히 용감한 것과는 다릅니다. 용기란 육신이 연약해도 옳은 일을 해내는 것입니다. 라고 했던 게 기억에 남더라고요. 약간 용감과 용기는 다른 것 같아요. 용감해서 좀 더 한 발짝 나아가는 게 더 용기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도 드네요. 용기네. 오 이거 이렇게. 네. 그러면 이제 에코살롱 아쉽지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 들려드릴 노래는 재즈 싱어송라이터로 아주 유명한 니나 시몬의 Feeling Good입니다. 저희는 발동 함드릴 김라마 올리브였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은 한 주도 들숨날숨에 에코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